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기계공학부 정봉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국 작업치료사고요. 국내에서도 작업치료를 전공했었는데 6년여간 작업치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현재는 공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대면 시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치료 분야에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작업치료 사 분들께서, 임상의견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인 어떤 위기의식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느끼셨겠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파일럿이나 항공 승무원처럼 직장을 잃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근무를 못하게 돼서 뭔가 급여가 지급이 안 되던 이런 어떤 어려움을 처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앞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필요로 되는 직업이어야 하고 우리의 롤이 그러한 어떤 포스트 팬데믹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부재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 작업치료 분야의 발전, 지난 1세기 이상의 그런 발전은 역사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속해서 이 팬데믹,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처하고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고요. 1900년 초반에 이제 작업치료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17년에. 그런데 1900년 초에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몸살 앓던 시대였습니다. 결핵이 우선 있었고요. 결핵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처럼 결핵 환자들을 따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이들에게 작업치료를 시키고 작업치료가 어떤 치료적인 하나의 활동으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또 그것이 결핵 백신이 개발된 1921년 이후에는 또 결핵 환자가 아닌 다른 분야로 이제 확장이 되거나 이런 작업치료사의 역할도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런 백신의 개발과 의료 시스템 안에서의 보건 인력의 어떤 역할도 점차 이렇게 변화해 갔다라는 것을 좀 같이 공감하고 싶고요. 그래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지금 이 코로나가 스페인 독감과 좀 유사하다.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예상된다. 이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업치료가 1917년에 생긴 다음에 이와 같은 전염병이 바로 터졌을 때 작업치료사들은 과연 그들의 업무 환경과 업무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실 겁니다. 1950년대에 소아마비 백신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 소아마비, 폴리오가 또 하나의 어떤 전염병으로서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아이언렁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음악 병실처럼 저 커다란 통 안에 공기압을 낮춰가지고 뭔가 이런 기계적 호흡을 보조한 호흡 보조 장치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입원을 하고 저렇게 또 간호사나 작업치료사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동의 경우에는 옆에서 책을 읽어준다던가 뭔가에 계속 끊임없이 참여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 60년대가 지나면서 이와 같은 어떤 의료기기, 장비의 발전과 함께 작업치료도 이런 어떤 의료기기나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업무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보조공학, 어시스트 테크놀로지의 시대도 열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소아마비 환자 장애인들이 또 이제 휠체어라던가 목발을 사용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현재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는 작업치료사들이 환자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뉴로 유닛, 신경
이게 중증 환자 유닛 병실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들이고, 가운데 사진은 이제 외래 작업치료실에서의 어떤 방역활동,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출신 여기는 박민수 작업치료 선생님이신데, 예전에 이제 아산병원에 있다 현재 위스콘신 쪽에서 이제 작업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그래서 작업치료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의 역할이 단순 어떤 다른 업무의 어떤 지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작업치료 고유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가 이런 코비드 19에도 뭔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어떤 형식으로 이제 온라인이라던가 텔레헬스를 통해서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무엇인지, 감염 예방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재활로 인해서 기능의 어떤 퇴화를 막는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런 어떤 지속적인 서비스에서의 위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작업치료는 환자와 단순한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를 접촉을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한다던가 또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염을 예방하면서 지속해야 하는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이번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이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유지가 안 되는 집단, 그리고 그룹 치료, 이런 작업 치료의 어떤 다양한 환경,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 무엇이 안전한 공간인지,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기존처럼 이렇게 치료사와 환자 간의 면대면 이런 치료 서비스의 제공 말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가 생길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보시면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좀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환자 또는 장애인분들, 대상자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개별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 집단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동료라던가. 그리고 어떤 효율적인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추어진 입원 또는 뭐 요양시설 이런 데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고가의 의료용 장비를 활용을 해서 개인이 구매 불가능한 이런 의료 행위를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뭐 많은 수의 치료사를 배치하거나 또 이런 효율적인 배치 및 서비스 제공이 있을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감염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비대면이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보다는 개별화를 해야 돼서 개별 병실과 개별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병원에서 있지 않고 재택 격리를 시킨다던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서도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의료기기라던가 어떤 사용하는 용품이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디스포저블한 위생의 개념이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사가 또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대면 접촉을 이제 이렇게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정말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는 감염자 수 때문에 병원 의료 시스템에서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나 어떤 입원에 대한 기준을 60대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즉 사망자 수가 7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90%에 이르는 정도로, 한마디로
국민의 어떤 감염된 어떤 확진자의 치료에 있어서 나이를 잣대로 해서 이들의 어떤 사망을 등한시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요양원에서의 어떤 사망자 수가 아주 급격히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양원이나 널싱홈 이런 데서의 어떤 사망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의료 취약에 있다.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요양보험 때문에 노인분들 치매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있는데 이분들의 정말 인권 문제, 이분들이 적절한 케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당국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가 있지 않은 한 그들이 감염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의 어떤 신천지와 연관된 사태에서도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이제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확진자가 이제 절반 이상이 나왔고 사망자 수도 100명 이상 나오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전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 이게 단순히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중단인데 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감염 환자 말고 확진자가 아닌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활 분야에 있는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회복기 재활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고령자인지 아닌지. 실제로는 뭐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고령자를 더 우선하고 여성을 우선하고 아이들을 더 우선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게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취약하거나 더 사망의 위험에 큰 사람들을 치료하기보다는 더 젊고 치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치유하고 있더라.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시카고에서 60% 이상의 사망자가 흑인이었고, 네. 그 다음에 저기 영국에서는 이제 어떤 툴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가장 우선시 케어를 받아야 되는지까지도 점수화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장애인이나 고령자 뒤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사회적인 합의 그런 것들도 도출해야 되고 우리 보건의료인들도 그런 것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절, 뭔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더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더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나만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불신, 사회적 불신이 새로운 갈등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올 2020년 3월 25일에 이 코비드 19 상황에서 이런 필수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를 그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선별해서 제공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환경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필수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라. 즉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상황에 맞게 이 확진자 외에 어떤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정해라. 그럼 중환자실은 중환자실에서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전체 베드가 몇 개인데 여기에 이제 확진자를 몇 명 수용해야 되니까 나머지 위급 상황에 있는 환자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수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활의학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작업치료사는 이와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Optimize Service Delivery Setting and Platform. 그러니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어떤 플랫폼을 재정비하고 뭔가 바꿔라, 뭐 최적화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면대면으로 하던 방식을 충분히 우리도 비대면으로 같이 포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작업치료 임상에서는 비대면 작업치료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환자를 만나서 항상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건 아닌데,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이거를 급여 청구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Health Workforce Capacity, 즉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이 팬데믹 상황에 적절하게 위기 1단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고 2단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고,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의 역할을 당연히 담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응급 환자 뭐 이송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중환자실이나 급성기 환자들에게 작업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지만, 지금 국내 상황처럼 예를 들면 뭐 방역복을 뭐 이렇게 그런 방역복 지원을 한다던가, 뭐 마스크 제작을 한다던가, 뭐 그런 어떤 위급 상황에서의 기존의 보건의료 인력의 역할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이 대면과 이제 비대면이 있을 수 있는데, 비대면은 이와 같이 화상으로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현행 보건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은 대부분 작업 치료가 이런 치료실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적인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치료 서비스는 만성 환자라던가 이런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좀 서브 아큐트 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ICU, 중환자실이라던가 아니면 음압병실에 있는 기저 환자들 역시도 작업치료를 통해서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하는 게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의료 서비스가 부재된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 되고요. 사실 최근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 시범 제도, 이런 프로그램에 작업치료가 빠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즉 서비스나 어떤 수술적 처치나 치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묶어서 수가를 적용을 하고 그 안에 적합한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작업치료의 역할은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치료실 밖에서 환자의 자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의료기기라던가 소프트웨어, 지속적인 환자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부재되어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서비스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이제 병원 중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비대면과 대면이 적절하게 융합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이걸 제가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기존에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공고히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민간 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이런 또 자택과의 어떤 연계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도 굉장히 접근 가능하지 않고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개별 이해 당사자들의 권한에 따라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다르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잘 연계해서 이런 어떤 지역사회 중심에서의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에 원격 의료라던가 스마트 케어, 이런 웰리스, 이런 개념들이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통일된 어떤 터미놀로지로서 WHO, ICF, ICD, ICHI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문맥상의 어떤 그 환자의 배경, 지식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컴퓨터 공학적으로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AI로 이들의 어떤 회복 정도, 뭐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회 교육 사이트의 원격 재활 작업치료사의 역할,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외 살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해외 사례 몇 가지 국내 사례를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선은 이 코비드 19 관련해서 재활의학과, 특히 뭐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처음에 이들의 어떤 모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에크모 사용 시에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트라키액토미, 뭐 기관 절제술을 하는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퇴원 계획과 입원 환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러스크 병원에서 이런 프로토콜 하에서 모든 치료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CMS에서 코비드 19이 생겨난 이후에 4월 달에 긴급 의료 수가를 이렇게 허가를 해서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원격 재활, 원격 작업치료, 물리치료 수가를 모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치료사들이 병원 안에서 이 환자의 어떤 컴퓨터, 노트북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의 어떤 방법이라던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저희가 VR 가상현실 이런 공간 속에서 꼭 그 환자의 어떤 대면 화면으로의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아바타 환경에서 적절한 중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개별 환자의 이런 집에 이와 같은 세팅을 해놓고 신경계 환자들의 뭐 지속적인 뭐 뇌가소성 기반의 신경 재활 역시도 집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기술의 발달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실에서 원격으로 수술을 합니다. 다빈치 로봇 같은 걸 사용해서.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원격으로 가정 내에 있는 재활 환자가 재활 로봇을 사용해서 운동이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통신 기술의 발달로 5G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사례는 이쯤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요번에 그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상담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텔레 오퍼레이팅 센터,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상담 창구 역할을 하지만, 저런 재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재활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또 이런 어떤 전염병 시대에 자신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이 어플리케이션, 최근에 휴대폰 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복약관리, 진료, 그 다음에 뭐 치료에 참여, 이런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요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명지병원의 어떤 응급 선별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원격 장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병원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라고 이제 대여를 한 건데, 국내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원격 의료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번 작년에 이제 저희가 국회에 상정되어 있던 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역시도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다시 이제 부처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양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부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3차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뭐 간호사든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원격, 비대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뭐 대처하고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원격 재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제가 시행했던 장애인 대상 원격 재활 서비스 시범 사업인데, 이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어떤 자립생활 센터에서도
원격 재활 프로그램을 장애인의 어떤 재택과 연결해서 운영 가능하고, 이와 같은 플랫폼이 장애인들의 동료 상담 과정이라던가 서로의 어떤 원격 교육 활동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를 단순히 의료적인 어떤 수가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되냐, 이런 논의 이전에 우리가 어떤 교육 서비스, 또 장애인이나 어떤 재활 대상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무엇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만 보여드리고 시간 관계상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소프트 로봇 아이템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척수, 경수 장애인이 저와 같은 실리콘 장갑을 착용하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손을 사용을 해서 컵도 들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데 이와 같은 실리콘 장갑은 감염에 굉장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씻어서 세척해서 사용도 가능한.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만드는 게 이제 제 역할이 되겠고요. 다음 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간에는 전에 역사를 하는 미래가 보인다였는데, 어쩌면은 좀 코로나는 또 다른 역사적 시점에 도달해 있고, 이 공간 안에 이 기회에 우리가 행위해 오던 새로운 공간 자체의 또 새로운 이동들,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들, 원격 재활과 원격 의료에 대한 결합되는 그런 재활 어떤 시스템들의 뭐 변화들이 앞으로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